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글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적어봤어요. 본 대가는 사람을 믿고 좋아한 호구의 대가 2천만 원입니다. 제 생각이 많이 부족했던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너무 답답해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전 여자친구는 동료 친구와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완벽한 제 이상형에도 가깝고 세상에나 정말 여신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좋아하는 감정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싹싹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당차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여차저차 연락을 하다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좋아지는 감정이 생겼어요. 하지만 드문드문 이 친구의 성격이 좋지 않은 게 숨겨지지 않고 순간순간 티가 나더라고요. 외롭고 어두웠던 가정 환경과 외로웠던 시절에 생긴 마음의 병이라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서 제가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만나고 싶었습니다. 밤일을 한다는 이 친구의 직업적인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살아오며 주워들었던 직업에 귀천 없다는 말을 저에게 씌우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이상 저도 제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인간관계에 있어 끊어내는 거 잘하는 사람은 핑계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에는 참 저 같은 사랑 하나의 모든 걸 다 망치는 등신도 있답니다. 처음에 좋아서 몇 달간 좋아한다고 표현을 계속했더니 이 친구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친구가 술을 좋아해서 사귀기 전부터 거의 매일 같이 술을 마셔주며 만남을 이어갔고 제가 출근하는 날에도 두세 시간 자고 출근하더라도 같이 있는 게 마냥 좋아서 술을 싫어하지만 계속 술을 마셔주며 온전히 이 친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친구가 술자리 약속이 생기면 저와 연락이 두세 시간에 한 번 정도 되거나 끊기는 일도 있었고 술을 마시면 되게 난폭해졌어요. 화나면 저에게 신발놈아라는 막말은 우스운 수준부터 세상 처음 듣는 막말들을 저에게 하고는 했죠. 그 당시 그 친구의 행동들이 너무 슬프고 이해가 안 됐지만 모든 걸 묵묵히 참고 달래줬습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이 좋아했고 싸워서 헤어질까봐 두려웠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상황을 감당하며 연애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친구가 예전부터 운전을 좋아했기에 제 명의로 그린카든 쏘카든 빌려서 운전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무면허에 한 번씩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았단 겁니다. 환해도 받고 부탁도 해보며 말려봤죠. 그치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핑계로 들리겠지만 정말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내고 제가 답답하다는 식으로만 하고 자기 말은 다 맞다는 주의에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친구와 싸우거나 헤어지는 게 두려웠던 저는 말리지 못했어요. 제 잘못의 시초예요. 그러다 이 친구가 렌트비에 돈을 너무 쓰니까 우리 편하게 여행 다니자는 식으로 차를 하나 뽑자며 제 명의로 차를 뽑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용이 2등급이고 이 친구는 차를 뽑을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전액 대출로 차를 뽑게 됐어요. 이 친구가 강력하게 원하던 차종이며 무조건 풀옵션으로 해달라고 해서 총 5천만 원대였습니다. 평소 동생들에게도 대출이나 보증서 주지 말라며 말하고 신용카드도 안 쓰던 제가 이 친구 말 한마디에 바로 차 구입을 진행하게 됐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이 친구가 자기 아는 오빠에게 차를 하자는 걸 제가 친한 후배 딜러를 통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중 50대 팀장님이 이 친구는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라며 솔직히 자기가 판매자 입장이지만
정말 차 팔기 싫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가 없던 이 친구가 제 명의로 된 차를 인수받기 전까지 면허를 따겠다며 약속했고, 금전적인 부분인 대출금, 보험료, 차 유지비 등 자기가 다 낼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가 필요 없으니 명의를 내어주고 차를 주기로 했죠. 차는 뽑았고 차를 뽑은 지 2주 정도 돼서 만나기로 한 날,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이 친구 집으로 찾아가 집 앞에서 전화했더니 집 안쪽 바로 앞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와 같이 사는 친구 A씨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희가 사귀는 거 모르는 친구분이셨어요. 지금 남자랑 같이 자고 있으니 방문 열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제가 네? 누구랑 있다고요? 이러니까 남자랑 이러시며 제 놀란 반응 때문에 자기가 말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살짝 눈치를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벗고 있어요? 이러니까 약간 당황하며 네, 벗고 있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심장을 누군가가 꽉 잡는 듯하게 조여왔고, 제가 문을 열려고 하니 문은 굳게 잠겨있는 상태였고, 처음에 문을 열어주었던 친구 A분이 제 여자친구의 방문을 두드리며 제가 왔다고 전달하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1, 2분 뒤에 절대 방 안쪽이 안 보이게 문을 열고 나오더니 첫마디가 왜 왔냐? 말없이 찾아오는 거 싫어하는 거 모르냐고 하며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이 친구의 욱하는 성격을 잘 아는 저라지만 그때 이 친구의 화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곤 어디 한 구석에도 없는 것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폰이 2개이던 친구,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던 2개의 폰. 만나기로 한 날인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왔다고 말했더니 나가 있으라며 또다시 짜증을 내더라고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등신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진짜 펑펑 울었죠. 술 마실 때마다 연락 안 되는 문제로 자주 싸웠었는데 항상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이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과 예전부터 제 눈으로 확인된 상황들이 머릿속에 미친 듯이 휘몰아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3일이 지나고 생각을 정리해서 카톡을 했습니다. 그때의 카톡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을 뿐. 이 친구의 말로는 가족같이 친한 남동생인데 자기가 아는 언니랑 헤어져서 위로 겸 같이 사는 친구인 A와 셋이 술을 마셨고 이 남동생이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재웠다. 자기와 그때 문을 열어줬던 그 친구분 그리고 남동생이 다들 친하고 만취한 남동생을 혼자 보내기 불편해서 여차저차 한 집에 있게 된 거라며 취해서 둘만 방에 자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 친구분이 당시 저를 대하는 말투나 행동, 느낌, 그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모를 겁니다. 그 공기, 그 불편한 느낌. 아무튼 그 일도 있고 많이 싸우고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다시 문제의 차 이야기입니다. 인수 전에 면허 딴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고 총 3번이나 면허 신청을 해놓고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중요한 건 몇 번이나 저를 속이고 기간을 미루며 면허를 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제 연락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러면서 계속 차를 끌고 다니는 상황이라 속도 위반, 신호 위반하는 것들이 본가로 과태료가 다 날아가서 부모님께서 제가 차를 산 걸 알게 되신 겁니다. 부모님께는 친구에게 어째저째 차를 해주게 되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며 설명을 드리니 차를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하며 정리를 하자고 말했고 혹시 업어갈 차 대출과 명의를 한꺼번에 가져갈 사람이 너 주위에 있으면 업어가자는 말이 오고 갔고 기다림과 이야기 끝에
이 친구의 아는 오빠가 업어갈 수 있으니 기다려달란 말에 일주일, 2주일, 3주. 믿고 믿다 2달을 기다렸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계속 차를 타고 다녔는지 이 친구가 여기저기 다 바꿔 다녀서 새 차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제일 큰 문제는 더 이상 가다가 사람이라도 치면 이건 진짜 그 사람 인생, 내 인생까지 망하는 거라 차를 그냥 무조건 뺏어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차를 돌려받았어요. 차를 받아오던 날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는 수리비든 차액이든 하나도 안 줄 거라며 차를 뺏기는 입장인데 왜 줘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쳤고요. 차 나오기 전에 면허를 딸 테니 사귈 때 같이 편하게 여행 다니자며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지킨 게 뭐가 있냐며 지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헤어져도 차 타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라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건 너가 면허를 따고 대출금을 갚고 돈적인 부분을 제대로 했을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너랑 헤어져도 타게 해준다는 거다 라며 설명했지만 아니, 넌 나한테서 갑자기 차를 뺏어가는 거고 수리비든 차액이든 다 너가 알아서 해. 차 수리비도 난 모르겠고 너가 가져가는 입장인데 너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그냥 내가 타고 다니게 해주던가 라는 대답과 막무가내로 빨리 가야 한다길래 더 이상 붙잡고 있는다고 달라질 게 없어 보여서 보냈습니다. 사실 보내고서 사람을 좋아해서 믿고 한 행동들이 다 이렇게 되돌아오나 싶어 멍청했던 저에게 화나고 저 친구에게도 화가 나고 모든 게 슬퍼서 카페에서 등신처럼 또 울었어요. 그동안 이 친구는 할부도 당일에 내야 할 몇 시간이 지나서 겨우 내고 과태료랑 그린카 사고비 80만 원 정도 나온 것도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기에 빌려도 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미루며 안 갚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 이 차를 팔아도 수리비 포함 차액이 총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를 등신이라며 욕하시겠죠. 욕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차마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의 말씀도 꼭 부탁드립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한 가지 걱정과 함께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저 여동생 이렇게 3식구입니다. 4월 중순이 어머니 기일이라서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원래부터 제사는 지내지 않는 집이었고 대신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서 외식을 해왔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았고 신혼집도 구해놓았고 결혼 준비도 차분하게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 예비 신부에게 어머니 기일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시댁 행사에 부르려는 거냐. 그건 예의가 아니다. 벌써 이러면 결혼 후에는 더 심할 것 같다면서 자기는 시댁에 벌벌 떨면서 살지 않겠다고. 명절도 설에는 시댁 먼저 갔으면 추석에는 처가댁 먼저 가는 거고 시댁에 한 번 가면 처가댁도 한 번 가는 거다. 시아버지한테 전화 같은 거 의무적으로 드리지도 않을 거고 시아버지가 전화 오면 받지도 않을 거다. 시누이가 건방 떨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갑자기 저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억울하더군요. 제가 먼저 우리 집에 잘해라,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라, 여동생한테 잘해라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거고 내 가족이 1순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마치 저희 집이 영화나 드라마, 하다못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나쁜 시댁인 것처럼 벌써부터 학을 떼더군요. 사실 여기까지만 쓰면 다들 저를 욕하실 겁니다. 비록 결혼 날짜를 잡긴 했지만 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친구를 벌써부터 가족 행사에 초대를 했냐. 그것부터가 문제다.
분명 그렇게들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여자친구를 어머니 기일, 가족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제가 이미 여자친구 집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비 처가댁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한 이후부터 예비 장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실 때마다 전화를 하십니다.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생신이다. 이번 달 말에 할머니 제사다. 다음 주에 처형 생일이다. 예비 장모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참석하라고 하시니 감히 거절도 못하고, 아니, 솔직히 이제 서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기쁜 마음도 있어서 최대한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예비 신부의 외가족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일이 급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비 장모님께서 엄청 서운해 하셨고, 저도 슬슬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서 예비 신부에게 넌지시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비 신부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가 자기를 좋아서 그러는 거다. 아들 같으니까 자꾸 우리 집 행사에 부르고 싶고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다.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 집보단 자기 집 먼저 챙기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우리 집 먼저 잘 챙겨줘라. 이런 소리를 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처음으로 고민 끝에 어머니 기일 가족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던 겁니다. 제가 했던 게 있으니 그래도 참석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뭐 좋습니다. 참석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비 처갓댁 행사에 참석을 했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결혼 전에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이해해보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건 여자친구가 지나치게 시댁, 시아버지, 시누이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겁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와 상견례 말고는 따로 본 적도 연락한 적도 없었는데 뭔가 시댁, 시아버지, 시누이에 대한 선입견이 강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예비 처갓되게 하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대로 결혼하면 저는 저희 집과 인연이 완전히 끊기고 예비 처갓댁만 챙기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애초에 저희 아버지는 제 여자친구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예비 장모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여자친구는 그걸 전혀 케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너무 상황을 비약하는 걸까요? 결혼하신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 확실히 댓글들 반응은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 글이랑 댓글들 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시댁과 아무리 거리를 둔다고 해도 어차피 여자라서 결혼하면 시댁 일에는 참석하게 되고 친정보다는 시댁 일이 우선이게 될 게 뻔하니까 결혼 전에라도 본인 집에 더 잘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본인도 더 이상 친정 행사에는 참석 안 하고 엄마한테도 저에게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거 역시 믿지 말아야겠죠? 애초에 왜 어째서 자꾸만 여자라는 이유로 저희 집이 본인 집보다 우선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 네 전화번호도 모르신다.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물어보실 생각도 없으시다. 우리 결혼하면 우리끼리만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랍니다.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전혀 저런 이야기 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여러 결혼 선배님들의 조언대로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첩장 돌리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우리 아버지랑 우리 집은 다르다. 절대 너 괴롭히는 일 없을 거다. 라고 했더니 그게 모든 남자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랍니다. 그럼 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저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두 번째 추가. 시간이 꽤 지나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고민 끝에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든 제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라고 이대로 파혼을 하든 혹여 후에 다시 봉합되어 결혼을 하게 되든 다른 말 않겠다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 이 결혼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러저러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글과 댓글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속 좁은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결혼하면 어차피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기게 되는 건 당연해지는데 결혼 전에 우리 집에 조금 더 잘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드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자기 집에 오면 설거지를 시키냐 청소를 시키냐 심부름을 시키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위는 100년 손님으로 대접받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못 견디겠냐고 하길래 내가 결혼 전부터 너네 집 다니면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 억지로 마시고 너희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전국 어디든 운전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다니고 텃밭에 이것저것 농사 지을 때 손 거둔 거는 생각도 안 나냐? 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더군요. 어차피 파혼할 거 더 입씨름 해봤자 소용도 없겠지만 내친 김에 저도 하고 싶은 말들 했습니다. 나도 시댁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써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 사귀고 심지어 상견례 하고도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부른 적 없었고 데려간 적도 없었다. 우리 아버지랑 동생도 나한테 네 소식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연락처도 모른다. 알려고도 안 한다. 혹시 내가 모를 때 연락하고 눈치 준 적이 있었냐 했더니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결혼하고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또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여기에서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은 그럴 리 없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잘 됐네. 그렇게 불안하면 결혼 안 하면 되잖아. 우리 집 그런 집 아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잘 할 거다 라며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야. 그딴 소리 할 거면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파혼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까지는 계속 제 탓을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눈 딱 감고 아예 무시하고 파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여자친구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알았는지 횡설수설 변명을 하더군요. 주변에서 하도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엄마한테도 자기가 잘 말해서 지금 같은 일들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들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아니, 그건 몰라. 결혼하면 또 바뀔 수도 있어. 아니랍니다. 자기는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 해줬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야. 믿을 수 없어. 여자친구가 내내 했던 말들이죠. 답답한지 울더군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고 하고 헤어지고 나서 지금 혼자 파혼 준비 중입니다. 일단 제 주변에는 파혼 사실 다 알렸고 내일 중으로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제가 직접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화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의 없게 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가 아니어서 조금 죄송하네요. 아무튼 많은 조언들 덕분에 저도 힘들지만 속 시원한 결정 내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남편이랑 사는 2년 동안 공감이 되질 않고 핑퐁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잘못을 해도 절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는 부분,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등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남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삭 때 남편이 개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기 싫었는데 부부 동반이고 술도 안 먹고 일찍 오겠다고 하여 갔으나 결국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다 되어 아이가 있는 집 부부들은 다 집에 간 상태이고 남편과 총각 애 없는 부부들만 남아 있었죠. 이제 그만 가자고 힘들다 했더니 30분만 더 있다 일어나겠답니다. 알겠다 하고 30분 뒤에 다시 가서 집에 가자 했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냐길래 짜증을 냈어요. 너무 피곤하다고. 갈 때 운전도 내가 해야 되고 밤길에 지금 비도 온다고 그랬더니 억지로 일어나더라고요. 만삭의 빗길 고속도로 1시간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술이 부족했는지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더니 대뜸 저에게 자기를 사랑하냐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냐고 하니 남편이 혼자서 술 마시는데 앞에 앉아 있어 주지도 못하냐길래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러냐고. 새벽 2시인데 제발 잠 좀 자자고. 만삭이 빗길 운전해서 왔다고 제정신이냐고 그만 좀 하라고 했더니 욕을 하더군요. 욕을 한 게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몇 날 며칠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뭐가 당당한지 오히려 본인이 더 화가 나 있었고 먼저 말 한마디 안 걸더라고요. 후에 하는 얘기가 참, 본인은 그날 제가 짜증내며 빨리 가자고 보챈 것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무안준 것이라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에게 시비를 걸었고 제가 버럭 소리를 질러 욕을 한 것이랍니다. 이때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편이랑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고 아이 다루듯이 타일러야 해요. 근데 그건 제 감정을 없애야 가능한 거죠. 본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본인은 이 상황이 편하네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은 감정이 없고 공허한 상태인데 그걸 모르죠. 남편은 그걸 알고 싶지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본인이 편하니까요. 저희는 대화가 안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남편이 실수로 제 발을 밟았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미안, 괜찮아?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남편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자기야, 발을 밟았으면 사과를 하고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그럼 남편은 알겠다.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일부러 그랬어? 저는 아니, 발을 밟혔으니 아프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으니 기분이 나쁘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잖아.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근데 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한테 왜 화를 내?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 사과받지 못한 상태로 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며 결국 폭발한 남편은 저에게 욕을 하게 되죠. 욕을 한 것에 대한 사과 또한 듣지 못하고 제가 먼저 다시 대화를 시도해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해요. 본인이 욕을 한 것은 내가 욕을 하게 만든 것이다. 좋게 말할 수 있는 걸 내가 먼저 짜증나는 말투로 화내면서 말했다. 그래서 본인이 욕을 한 거다. 그래, 욕한 건 미안하다. 근데 네가 욕을 하게 만들었다. 매번 이런 식의 상황이 무한 반복입니다. 처음 발을 밟은 상황을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그 피해를 준 사람은 사과가 없어요. 제가 제발 좀 사과를 해달라 부탁을 해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해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단적인 예이고 대부분의 상황들이 이런 식이에요. 부부끼리 싸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화로 싸움을 풀고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남편이랑은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풀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공감받고 싶다, 공감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함께 살고 있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황 하나하나를 이해시키고 설명시켜야 하는 게 점점 지쳐가요.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힘들다, 제발 내 마음 좀 공감해 줄 수 없겠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남자잖아. 포용력 있게 그냥 나를 좀 안아줄 수 없겠냐고 울고 불고 사정사정 얘기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라는 말뿐이에요.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고도 해봤어요. 돈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몇 년간 해결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싸우는데 우리 둘이서 개선이 안 되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자고 아무리 설득시켜봐도 본인은 문제 없다고
갈 필요 없다는 말만 반복해요. 아기가 걷기 시작하고 혼자서 아기 데리고 놀이터 가본 적 없어요. 아이 보라고 하면 누워서 휴대폰 보여주는 게 놀아주는 거고요. 매주 토요일은 둘이서 마시던 친구들과 함께 마시던 술을 마셔요. 다음날 일요일에 전 항상 오전 7시에 아기랑 같이 눈 뜨고 남편은 10시 넘어서 오후까지 잠을 자요. 이런 패턴이 아기 태어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고 저도 일요일 아침잠을 제대로 못 자니 스트레스가 항상 쌓여있지만 남편은 그걸 몰라요. 단 한 번도 먼저 일어나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러면서 제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라고 제 눈치를 본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본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늦잠 자고 배고프면 일어나고 누워서 휴대폰 보다가 제가 청소하고 밥 차리면서 아기 케어하고 있으면 그제서야 미안한지 같이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해요.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이 단 한 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제 눈치를 볼 일이 뭐가 있나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제도 싸우다 마지막에 욕을 하더니 오늘은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사과의 행동이에요. 욕을 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푸는 과정 없이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네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나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무엇이 아이를 위하는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추가.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글 올려요. 우선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몇몇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생각 없이 증상에 대한 판단을 내린 부분은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모임을 하긴 하지만 겉돌아요. 사실 사람이 좋아 모임을 간다기보다는 술이 좋아서 가는 것이고 모임에서도 남편은 거의 말이 없어요. 남편의 말은 공중에 떠버리는 형태이죠.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닙니다. 새 옷을 사줘도 계속 같은 옷만 입어요. 제가 다른 옷을 꺼내줘서 펼쳐놔야지만 그 옷을 입어요. 대화를 할 때 비유적인 표현, 예를 들면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좋은 일 있나 봐.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황에 따라 비꼬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남편은 그런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단순히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가진 특성들과 일치하는 점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진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 사실 더 심각하네요. 이기적인 성향, 미성숙한 인격, 애정결핍, 복합적인 것 같네요. 지난번에는 법원도 한번 갔다 왔는데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댓글 써주신 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